안녕하세요. 핵심 포인트로 잡아내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통계 기법의 이해와 빅데이터 모델링을 함께하게 될 이성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저와 함께 빅데이터 탐색 중에 통계 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 통계 기법의 이해 부분은 이 빅데이터 기사를 보시는 많은 수험자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이 통계 기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어려운 만큼 뭔가 정형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암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필기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많이 내어주는 그런 과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면 그것에 대해 용어를 조금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학의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집단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집단은 조사 대상이 되는 개체들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것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 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 모집단은 우리가 조사의 기준에 그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가 가능한 사람들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모집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 조사한 대상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집단의 부분 집합으로서 조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대상자의 집단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통계학인데요. 자, 우리가 통계학을 하는 이유, 이 통계학을 하는 이유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은 그 표본을 가지고 실제 그것들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수조사인데요. 연구에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집단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 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또한 조사에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용어들을 봤다시피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수인데요. 이 모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떠한 집단의 그런 특성치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으로부터 계산된 모든 값으로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통계학을 돌리는 것은 이 모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모든 값으로 일반적으로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평균인데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죠. 이 모집단이 지니고 있는 양쪽 구조의 특성치인 대표치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측정된 데이터의 중앙으로의 집중화 경향을 파악하는 통계량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할 때 언제 활용하죠? 전체 집단의 가운데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할 때 평균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범위인데요. 이 범위라는 건 실제 이 데이터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도출해내서 그 최소값과 최대값의 사이를 우리가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사분위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학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이 사분위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분의 1지점 25%, 4분의 2지점 50%, 4분의 3지점 75%, 또 100%까지 이렇게 4개의 단위로 나눈 것을 우리가 사분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산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산포도는 자료가 대표값을 기준으로 주위에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그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산포도의 대표값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계라는 걸 배우면서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이 이 분산인데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평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인데요. 이 표준 편차 역시도 우리가 분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흩어졌는지, 이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 편차는 점점점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이 통계 이해에 대해서 배울 때도 데이터와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의 그런 유형, 뒤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어떤 변수에 속한 데이터 타입,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돌릴지 또는 이것이 어떤 분석에 해당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양적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평소에 쓰는 연속형 자료를 얘기합니다. 뭐 연속형이라든가 수치형 자료, 또 바로 뒤에서 배울 등간 척도 또는 비율 척도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연속형 자료, 특히 양적 자료는 사칙 연산 및 수학식의 계산이 가능해야 하고요.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등을 통해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질적 자료는 성별이나 취미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범주형 자료, 면목 척도와 서열 척도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칙 연산에서 활용하는 크다, 작다 등의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식을 가질 수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역시도 빈도 분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측정과 척도인데요.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명시된 규정에 의해 수치나 혹은 다른 기호들을 통해 조사한 대상물의 특성을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척도인데요. 이 척도는 측정 대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측정 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척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목, 서열 또는 등간 또는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척도에 대해서, 척도의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도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 특성도 다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도 다르고 또한 허용되는 통계량에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세부적인 척도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의 유형의 첫 번째 명목 척도의 경우는 기본 특성은 우리가 대상을 확인할 때 또는 분류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운동선수의 유니폼 번호 등을 우리가 활용 사례로 들 수가 있고요. 또한 기술통계에서 퍼센트와 최빈값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게 되며 추론통계에서는 빈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라든가 이별량 검정에서 이 명목 척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열 척도인데요. 이 서열 척도는 대상의 상대적인 순서와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질 순위라든가 결승선 통과 순위 같은 어떠한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가 활용하게 되고요. 기술 통계 값은 퍼센트와 중합값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추론 통계에서는 우리가 순위 서열 상관, 서열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불리는 아노바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등간 척도인데요. 비교 대상들 간의 차이나 크기를 비교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활용 사례는 온도계의 온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기술 통계 값은 범위,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 보시면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의 대부분의 그런 통계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등간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상관, 우리가 평균으로 하는 T검정, 또 앞에서 봤던 분산의 아노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요인 분석 이렇게 모든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율 척도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 특성, 절대 0점, 절대 0이 존재하고 척도값을 비율로 계산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에서는 우리가 길이 또는 무게 등에서 활용하게 되고요. 기술 통계 역시도 기하학적 평균이라든가
조합 평균을 기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론 통계에서는 우리가 분산의 개수를 갖고 우리가 이 비율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척도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필기나 이런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목 척도는 특정 대상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어떤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열 척도는 특정 대상들의 상대적 순서나 서열 등의 위치를 지정하는 척도로서 단지 순위만을 나타낼 뿐 이 숫자가 대상들 간의 크기의 차이를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통계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 이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또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등간 척도인데요. 이 등간 척도는 척도상의 동등한 간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척도로서 특정 대상들 간의 크거나 작은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비율 척도는 명목 척도나 서열, 등간 척도와 같는 모든 특성을 갖는 척도로 절대 0점, 이 절대 0점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 절대 0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비율 척도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0점을 갖는 점에서 등간 척도와 차이가 있으며 비율 척도에서는 대상을 식별하고 분류하기도 하며 등급을 매겨 간격이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라는 것은 그 척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숫자로서 우리가 수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그 하나하나 숫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척도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을 전체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통계학을 할 때 그 표본을 가지고 돌린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측한다, 모집단을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 추출의 경우 우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의 통계량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단의 확정입니다. 자,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집단, 어떤 연구 대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미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결정 없이 표본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모집단의 확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표본 프레임의 결정인데요. 실제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표본 프레임을 결정하게 되고 이 표본 프레임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포함한 조사 대상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우리가 표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인데요. 바로 뒤에서 배울 여러분들이 표본 추출의 방법, 표본 추출의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하기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표본 추출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여야만 올바른 표본을 가지고 올바른 모집단의 특성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표본의 크기 결정인데요. 물론 우리가 모수 혹은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표본을 우리가 모두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본 추출,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해서 각각의 그런 추출 방법에 따라서 이 각각의 표본 추출하는 기법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확률 표본 추출의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의 경우는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난수표,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책이나 이런 것에 뒤에 보시면 우리가 난수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난수표를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이 독립적이어서 편향되지 않으며 무작위 표본은 접근 가능한 모집단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모집단이 있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막 뽑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층화 표본 추출인데요. 이 층화 표본 추출 역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막 그 모집단 내에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돌리거나 어떠한 모집단을 선정했을 때 그 모집단이 어떤 그룹이 나눠져 있거나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당연히 각각의 그룹별로 몇 명씩 뽑아야 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표본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을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층화하여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층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추출법보다는 시간이 더 소모되지만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표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질적인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보다 표본 오차가 더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이런 각각의 반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반에서 10명, 2반에서 10명, 3반에서 10명, 4반에서 10명 이렇게 각각의 층별로 따라 뽑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집 표본 추출인데요. 모집단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분포할 때 모집단 내에서도 군집 단위를 연속으로 추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표본을 상호 배타적인 소군집으로 분류하고 무작위로 이들 집단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군집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집단 내의 분포가 당연히 동질적이어야 되고요. 소집단 간 차이가 난다면 통계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통 표본 추출인데요. 전체 대상자 수를 뽑고자 하는 대상자의 순으로 나눈 수의 순서마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K값, 여러분들이 통계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이 K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정하는 임의의 수, 설정하는 수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K값, 내가 두 번째 사람 혹은 세 번째 사람 혹은 네 번째 사람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K를 2라고 정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명을 세워놓게 되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건너서 뽑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통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에 이어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름에서처럼 어떠한 확률에 기대지 않고 뽑는 것을 우리가 비확률 추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편의 표본 추출입니다. 비확률적인 추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본 추출 과정에서 자체에서 연구자의 어떠한 주관적이라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 표본 추출은 대부분 사전 조사에서만 이용하게 되고요. 자, 다음은 판단 표본 추출입니다. 이 판단 표본 추출은 조사자가 표본의 구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 혹은 무작위 표본보다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게 되고요. 표본 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분야 전문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전문가들을 위주로 내가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판단 표본 추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할당 표본 추출인데요. 모집단의 알려진 비율에 근거해서 표본을 구성하게 되고요. 연구 대상의 범주와 할당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연령별로, 성별로 할당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많이 띠고 있고요. 표본들이 모집단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의성 표본 추출인데요. 이 고의성 표본 추출의 경우는
연구 대상자의 일부분은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모집단 전체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능력과 사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응답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에 맞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뽑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질병 혹은 질병 이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만을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 초기 단계에서 설문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나 조사 도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보실 건 확률 분포인데요.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많이 배웠던 동전 앞뒤 던지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울 건 확률인데요. 이 확률은 특정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얘기하고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빈도를 구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의 확률과 빈도가 가끔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에 적용되는 주관적 의미의 확률로 분류됩니다. 즉, 내가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뒤가 나오는 것과 어떤 이벤트가 특정하게 어떻게 정규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특정하게 발생되는 그런 주관적 확률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보기 위해서 확률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맨 먼저 시행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은 같은 조건 아래에서 반복하여 진행하는 실험이나 관측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동전 10번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몇 번이 나오는지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진 거, 그 10번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행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결과, 단순이라든가 독립이라든가 종속이라든가 배반과 같은 그런 어떠한 일어나는 사건을 모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표본 공간인데요. 이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단순 사건을 모아 집합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단순, 독립, 종속, 배반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사건은 한 개의 원소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기본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예시를 들었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발생 가능한 결과 중 하나만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단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반 사건인데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개의 숫자 중에 한 개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독립 사건인데요. 이 독립 사건의 경우 이미 발생된 사건이 다음에 발생된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독립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전을 던질 때 우리가 동전을 2번 던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에 무조건 앞면이 나올 거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속 사건인데요. 이 종속 사건은 한 번 시행한 사건이 다음에 발생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빨간 공과 파란 공이 각각 5개씩 있는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뽑는다라고 할 때 내가 첫 번째 파란 공을 뽑았다면 다음에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앞에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추출 방법인데요. 첫 번째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있는 공을 우리가 3개를 뽑는다라고 할 때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을 하나 뽑아서 그 다음 뽑을 때 다시 그 공을 넣고 10개에서 공을 뽑는 것을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공을 뽑은 그 공을 제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뽑을 땐 9개, 그 다음 뽑을 땐 8개, 그 다음 뽑을 땐 7개 총합의 개수가 내가 뽑은 것을 제외하고 나서 계속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은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확률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확률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표본에서 또는 한 집단에서 표본을 선택된 것을 집단의
다시 넣지 않고 나머지 중에서 추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따지면 우리가 비보건 추출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덧셈 법칙은 어떤 사건 A와 다른 사건 B가 각각 발생할 때 두 사건이 합집합일 확률을 계산합니다. 즉 더한다는 거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각각 더해질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음은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과 비배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건부의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조건부의 확률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전제를 미리 전제하고요. 따라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며 배반 사건일 경우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고 비배반적인 사건일 경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결합 확률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수를 전체 사건의 수로 나눈 확률값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결합 확률인지 어떤 때 조건부 확률인지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기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것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확률 분포인데요. 첫 번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할 경우에 그 결과로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를 나타내는 규칙이나 패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실험의 방식과 종류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설정할 때 남성 0.6, 여성 0.4라고 해서 확률 변수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성은 60%, 여성은 40%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확률 분포는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얘기하는데요. 각각의 결과를 전체가 100%인 분포의 형태로 표현한 것과 확률 분포는 통계적 검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 확률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산 확률 분포인데요. 여러분들이 쭉 확률 분포를 볼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이 확률 분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혹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쭉 나열해놓고 해당하는 분포가 무엇인지 혹은 이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 분포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분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분포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인데요. 이 이산 확률 분포는 정수와 같이 이산적 값을 가지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로서 확률 변수가 0, 1, 2 같은 정수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거나 찬반 투표 등이 있으면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를 이 찬반 투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이산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항 분포인데요. 이 이항 분포라는 것은 상호 배반적인 두 사건만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할 확률의 기준이 되는 분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시행 횟수가 커지면 확률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에 근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포화성 분포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인데 그 선택이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게 포화성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특별한 경우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서로 비슷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루 동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품의 개수 등을
이런 포화속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화 분포인데요. 시행마다 발생하는 결과가 이항 분포처럼 두 가지만 있는 분포를 얘기하고요. 유한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이 되기 때문에 베르누이 시행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 적용이 되는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화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볼 텐데요.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면서 무한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는 실수의 값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장, 체중, 소득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분포 중에서 특히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이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 계속 분석 방법을 배울 때도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요. 평균에서 확률이 가장 크고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서 평균이 데이터의 중앙값이 되는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키, 몸무게, 수명 등 각종 일반적인 연속형 수치에 적용되는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이 0이거나 표준 편차가 1로 표준화된 정규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카이 제곱 분포인데요. 이 분포의 경우는 정규 분포에서 파생된 분포입니다. 따라서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의 분산에 관한 카이 제곱과 연결되는 분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분포는 빈도를 분석하는 범주형 자료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주형 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 카이 제곱 값으로 적합도 혹은 독립성 검정을 통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본 분포인데요. 이 표본 분포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로 추출할 수 있는 표본을 모두 추출하였을 경우 추출되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된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즉, 표본 분포라는 건 내가 샘플링한 표본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포를, 표본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때 선택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특성, 즉 모수를 알기 위해서 표본을 뽑게 되지만 이 표본이 그 모수의 어떠한 대표성이라든가 모수의 특징,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집단의 특성 추정을 위해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를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표본 간에 어떠한 오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평균의 표본 분포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뽑아서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그 평균들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분산이나 표준 편차, 즉 평균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평균하고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모수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인 이 통계량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속성인 모수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표본을 추정하고 표본의 분포를 보는 것 역시도 이 모수를 추정해서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그 미지수인 모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설명하려면 이 표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모집단의 대표라고 하는 이 표본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그것이 모수와 똑같이 어떠한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차와 표준 오차인데요. 첫 번째 오차의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과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평균의 표본 분포의 분산의 오차들은 이제 분산과 일치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표준 오차인데요. 똑같이 우리가 2로 나타내긴 하지만
오차와 표준 오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S를 평균 낸 것을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얘기하고요.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를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 오차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의 표본 분포의 편차를 평균 낸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작아지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표준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모집단 또는 표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요. 모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또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 표본이 크게 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중심극한 정리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수의 특성 지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만 표본을 많이 구할수록 이 오차 역시도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린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이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30명, 표본이 30명이 넘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개 혹은 30명의 그런 표본을 모아서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샘플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 뭘로 가정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샘플 개수가 30개가 넘게 되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베이즈 정리인데요. 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를 우리가 베이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베이즈 정리는 조건부 확률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건의 확률을 추론하는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즉, 사전의 정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토대로 의사결정 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 추론 통계인데요. 앞에서 우리는 통계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통계와 확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통계 기법의 이해라는 그 단원 자체가 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거나 혹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야에 대한 개념일 텐데요.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잡혀 있다면 오히려 점수를 내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시간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계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론 통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증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의 수치, 그 데이터의 특성만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이 이 기술 통계학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기술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또 요약을 해서 그 요약된 걸 가지고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료가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결정을 하고 그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검증하고 통계로 검증된 것을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추론을 한 다음에 그런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추론 통계학 또는 추론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론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통계량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 즉 모집단의 모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추론 이론과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모집단의 본질적인 성질을 알아내는 과정을 통해 사용되는 이론을 모두 추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모수, 확률 분포에서 추출,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이 표본을 가지고 통계량과 표본 분포를 도출해낸 다음에 그 도출된 걸 토대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추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집단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 통계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표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통계 방법을 또는 모든 통계 기법을 추론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이 추정 이론이라는 것은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값을 추측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추정량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본에 따라 변하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 표준표차 등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돌린 통계에 대한 결과값 또는 기술 통계값을 모두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추정치는 특정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값을 측정한 값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평균 토익 점수 680점, 표준편차 6.5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실제 값을 측정한 값을 우리가 추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추정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4가지에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족성이 있습니다. 이 불편성의 경우는 추정량이 실제 모수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편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효율성은요. 최소의 분산을 가진 추정량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산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표본에 개입된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표준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분산을 갖고 분산이 작을수록 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치성인데요. 표본의 크기 n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서 추정량이 모수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런 대부분의 추정량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추정량을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뽑은 표본이 모집단에 가까워질수록 또는 표본이 점점 더 거대해질수록 이 일치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족성인데요. 이 충족성이라는 것은 추정량이 모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추정량에 충족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좋은 추정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좋은 추정량의 선택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추론 통계에서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점추정인데요. 이 점추정이라는 것은 모수를 가장 잘 대표할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값, 우리가 점추정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어떤 추출된 표본을 기초로 해서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 점추정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의 토익 점수가 760점이다. 혹은 청소년 중 25%가 음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과 실제 추정량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것을 우리가 점추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간 추정인데요. 앞에서 봤던 점 추정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한 점을 찍어놓고 그 점과의 차이점을 보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신뢰성 역시도 조금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이러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구간 추정인데요. 이 구간 추정의 경우는 점 추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구간으로 추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점 추정에선 A라는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비교했다면 A와 B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구간 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구간 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구간을 정하고 모수가 그 구간에 얼마만큼의 확률로 들어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수의 추정치와 신뢰도를 함께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신뢰도라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신뢰 구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오차율은 신뢰 구간 내에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뢰 구간은 표준 오차를 고려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확률 구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 추정을 위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오차를 고려해서 모집단에 포함될 확률 구간인 신뢰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추정에 비해서는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원하는 정합도를 가지고 모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추정의 대상의 모수를 가운데 놓고 알 수 있는 표본의 통계량을 양 끝에 배치하여 구간을 설정하고 같은 신뢰 수준에서 구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신뢰 구간은 95%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왜 투표나 또는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사전 출구조사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신뢰도 95% 구간의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또는 3%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 신뢰도 구간 추정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뢰 수준 설정인데요.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통계량을 이제 구간 안에 모수의 값이 포함될 비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95%의 신뢰 수준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이 95%의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은 무한히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뽑은 어떠한 표본으로부터 신뢰 구간을 구할 때 95% 정도의 비율로 그 모수의 값이 그 안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 수준은 100, 1-알파 100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알파 값은 0.05면 95%, 0.01이면 99%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모평균의 구간 추정은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거나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중심극한 정리로 인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즉,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 30명이 표본이 넘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 정규분포 내에서 우리가 정한 신뢰 수준 95% 혹은 99% 중에서 이 표본에서 값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증인데요. 우리가 추론 통계를 돌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일반화를 위해서죠. 우리가 표본으로 돌린 어떠한 값을 실제 우리가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추론 통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가설, 즉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이라는 것은 통계량을 또는 통계치를 돌려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론 통계의 가장 메인은 가설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설 검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 가설 설정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추정과 검정으로 분리되면 추정은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의 참값을 추측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검정이라는 것은 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는 주장을 가설로 설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인들 간의 추측적인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어떠한 가설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검정은 추정의 신뢰 수준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적인 유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통계라는 것을 돌려보면 p-밸류 값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p-밸류 값이 뭐 95%라고 설정했으면 0.05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제시된 가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가설의 채택과 기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단어만 보고 딱 바로 유추할 수 있죠. 가설의 채택이라는 건 그 가설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가설의 기각이라는 건 그 가설이 틀리다라고 해서 그 가설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가설의 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인 의미로는 관측치와 이론치의 차이가 신뢰 수준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가설의 채택이라고 얘기하고요. 관측치와 이론치가 우리가 정한 어떠한 신뢰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가설의 기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통계기법의 이해, 즉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단어와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 통계기법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또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저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